네, 그럼 뭐 간단하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뭐 소개와 함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선알타 연출하는 서보영입니다. 예,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영목 역할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작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에 만들었었던 탈랄탈이라고 하는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 작품이 나왔을 때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미 탈 시리즈에 대한 고상을 밝히신 바 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나온 작품이 이 단편으로 된 벗어날 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그 단편과 연관 짓자면 일종의 탈 시리즈의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기획된 작품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독립적인 작품인지, 뭐 일련의 제작 과정에 대한 비화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탈랄탈이라는 그 작품을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한자 탈자를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 탈랄탈은 왼쪽에 정지할 지자가 있고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있어서 그 어떤 사고의 정지 상태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그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정신적인 엑스터시 상태인 그런 기쁠 때 그게 결합돼서 뭐 육체를 벗어난 자의 어떤 웃는 얼굴 이런 형상이 글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를 영화적으로 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탈 시리즈를 3개를 기획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였는데 단편으로 처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딱 중편 정도가 적당한 형식이구나. 이게 만들면서 깨달아서 이제 도중에 이제 조금 밀려서 이제 배우 스태프들이 조금 고생을 했죠. 네, 탈에 대한 뭐 이렇게 일종의 탈이 가지고 있는 한자적 의미를 조금 찾으시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뭐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최초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불교에 조금 심취를 해가지고 저 용목처럼 저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깨닫고 싶어서 깨달음에 너무 목마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렴풋하게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게 너무 설명도 안 되고 사소한 거라서 너무 실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영화적 언어로 한번 풀고 싶다 언젠가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 시리즈에서 제가 세웠던 그 포맷이 4대3 비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 2명만 등장한다. 뭐 요런, 그리고 검은거 음악을 사용한다. 이런 3가지를 가지고 시리즈 3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갔었는데 일단 이건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손성경 작가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그분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의 작업 프로세스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프로세스 아트처럼 한 명씩 만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련의 아이디어가 있고 영화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포맷 같은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배우분들께 직접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모준 배우님 먼저 할까요? 좀 되게 오래된 일이라서 근데 처음에 서보영 감독님을 처음 뵀던 자리가 아시아나 그 국제 단편 영화제 디프리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주 뭐 술자리를 좀 가졌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작품들이 몇 작품이 있었어요, 단편. 근데 그거를 이제 보러 오셔가지고 보시고 너한테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통 배우들한테는 잘 없을 수도 있는 뭔가 좀 희극성이 좀 엿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좀 내 영화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대충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때 시나리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해서 그냥 저는 그 이전에 그 서보영 감독님 단편 그 소우라는 작품이랑 탈랄탈이나 뭐 그런 작품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단편 작업을 꽤 오래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각 있게 자신의 어떤 영화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60신이었나요? 한 50신 정도 됐었죠. 이거 장편 아니냐고. 저는 내 단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단편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시나리오 보고 그냥 제가 감독님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감독님 저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너무 좋다. 그냥 뭔가 모르게 이상한 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디션이 아니고 일종의 캐스팅인데 특별히 이모준 배우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작품에 출연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호준 배우는 이제 영화제에서 오다 가다 계속 마주쳐서 알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모준 배우전에 가서 이제 호준 배우 연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희극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불교 영화고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호준이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이 영화는 그래도 어쨌든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가벼운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약간 뭔가 연민을 자아내는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연기를 할 때도 물론 이것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배우한테 어떤 연민이 있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계획을 바꿨죠. 그러면서 지금 영화의 결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주원 배우님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서보영 감독님의 소시라는 작품에 출연한 주보영 배우님이 이제 감독님 상영회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날 보러 갔다가 감독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저는 뭐 친구 영화 보러 간 거라서 사실 그냥 수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끝나고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구석에 낯을 가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되게 감독님께서 연민을 느끼셨는지 이후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근데 또 타이밍이 딱 맞게 저도 그 당시에 약간 그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책도 막 찾아 읽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시고 연락 주신 것도 되게 제 입장에서 엄청 놀란
놀라운 일이었고 또 이후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그날 이제 제가 빨간 옷에 검정 치마 영화 속에 나왔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름 제가 좋아하는 옷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나간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이제 환을 이제 떠올리셔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영화 작업은 처음이시지 않으셨나요? 영화 독립 영화는 이제 연극 영화과를 전공을 해서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영화제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장편으로 작업한 것도 처음이고. 네. 감독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캐스팅 잘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그 첫인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쪼그리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상당히 연민을 자아냈고요.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그 복장 때문에 아까 그 귀신 저는 이제 환이라고 부르는데 헛것이라는 의미의 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귀신이 등장했을 때 그 복장 그대로고 그게 두 번째 만났을 때인데 그게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비슷한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해변의 사나이 그 사진은 실제로 유지영 배우가 니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패트릭 모디아노의 그 소설 중에 한 구절에 나오는 해변의 사나이를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와서 이거를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사유의 영화여서 잠시 일상을 쉬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저는 항상 편집을 제가 하는 편인데 영화를 완성하고 편집하는 단계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몰아가는 영화보다는 생각이 뭐랄까 가지로 이렇게 뻗는 방식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정리하는 데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처음에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서사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그 두 개의 이야기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불교의 그 철학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풀렸죠, 이야기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두 남녀가 각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떤 기묘한 사건들로 인해서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서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해내신 두 분께서는 각자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에 대해서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호준 배우님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영목의 그 삶,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일상의 루틴들이 사실 제가 좀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과거에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감독님처럼 이렇게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4년간 집에만 들어박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그냥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4년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뭔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또 작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하여튼 그냥 그런 것들이 이 영목이라는 캐릭터의 일단 매력을 느꼈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이야기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바나 어떤 그 깊은 감독님의 의도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냥 나는 이제 그냥 그 현장에 감독님이 그 의도를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는 믿음으로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위주원 배우님은 이렇게 지우라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지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벗어날 탈에서 지우와 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도 두 개의 역할이 하나의 인물일까 또는 다른 인물일까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뭔가 영목도 그렇고 지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호준 배우님과 저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는 기간 또는 촬영할 때도 항상 그 영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신 호준 배우님과 감독님이랑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강했고요. 그래서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답이 없다는 거는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그 지우 캐릭터 자체가 사실 저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연기를 하게 될 때 그런 임하는 과정들이 지우랑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내기보다는 코멘트, 감상평을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작으로 스토리보다 회화적 표현이 주가 된 작품은 김기덕 감독 작품 이후에 오랜만에 관람했습니다. 김기덕 감독님 작품은 스토리들은 그래도 있었는데 벗어날 탈은 어떤 면으로 더 어려운 작품 같은데 독특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모준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모준 배우님은 복지식당 얼마 전에 잘 봤는데 너무 야비한 인물로 나와서 볼 때 화딱지가 났었다라고 그런데 벗어날 탈을 보니 확실히 배우는 배우라고 좋은 배우님 같습니다.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줬습니다. 네, 혹시 뭐 요 코멘트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독립영화 자주 보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뭐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제가 생김새가 좀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되게 선해 보이면서도 눈매가 좀 약간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악역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복지식당에서는 정말 좀 악역을 했었는데 뭐 이번 영목 역할은 제가 좀 되게 하고 싶었던 결의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준 배우분께서 책상 위 책들을 정리하는 씬에서 책들의 앞글자를 이으면서 선화도부터 이렇게 뭐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서 못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문구였고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선화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책들의 앞글자는 뭐 그걸로 뭔가를 뜻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그게 선화도가 됐나 보네요. 그거보다는 쌓는다, 정리하고 쌓는다는 그 지금 그 영목이 하고 있는 수행과 관련해서 그런 이미지,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이미지 같은 것, 정리한다는 것,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의 그러니까 공간을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뭔가 캐릭터의 성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단기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구가 굉장히 단촐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 구성하실 때에도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가 조금 그 공간에서 텅 비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쵸. 저희 집에서 지금 먹는데요. 짐 치운다고 엄청 힘들었는데 빈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최소한의 것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뭐 테이블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이불장 하나 남겨두고 그 정도로 빈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전작 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같은 영화에서 집이에요? 보면 네 굉장히 가구들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그 책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났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좀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배우의 뒷모습과 비어있는 공간에 배우들 이름이 떠오르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면을 첫 씬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지우 부분의 디 엔드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이 헐리우드 60년대 70년대 고전 영화들을 보면 진짜 마지막에 디 엔드라고 뜨고 영화가 그냥 딱 끝나버려요. 엔딩 타이틀이 없어요. 대신에 엔딩 타이틀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엔딩 타이틀이 앞에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제목이 뜨고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디 엔드하고 영화가 무슨 컷되듯이 딱 끝나버리는 게 어릴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짜 죽은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는 앞으로 없을 거다 이런 것처럼 단절의 느낌으로 확 되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도 디 엔드가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앞쪽을 그렇게 오래 보여주고 아예 엔딩 타이틀도 저도 안 넣으려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호준 배우가 말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또 이렇게 결을 또 말씀드렸는데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진짜 뭔가 단번에 벼락치는 느낌 같은 거여서 그렇게 디엔드를 딱 띄우고 그냥 확 벼락치듯이 극장의 불이 확 켜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노간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앞부분은 길게 그렇게 타이틀을 보여주겠다. 원래 앞부분도 저를 108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정확을 해서 그 생각에 그래서 108배 하고 네. 타이틀이 뜨는 그거를 구상하기도 하셨다. 네. 실제로 촬영도 하셨나요? 실제로 108회까지는 안 시키고요. 근데 저는 108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속으로는 또 되게 좋아했죠. 네. 네, 또 다음 질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 전에 깨달음을 얻고 싶은 남자 그리고 작품의 영감을 얻고 싶은 여자 결국은 모두 얻고 싶은 것인데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불에 탄 남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등장인물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불교의 그 처음에 나오는 뭐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불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걸 직원인이라고 하는데 중생과 그 부처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 이걸 없애면 그냥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화두인 그거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영목이라는 인물이 있고 영목의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우의 이야기가 있고 이 두 개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아마 좀 이해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생길 것 같고요. 불교에 깨달으려는 것도 논리로는 절대로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검은 옷 불탄 남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영목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환이라는 인물이 있듯이 지우의 이야기에도 환에 대응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불탄 남자죠. 검은 옷 혹은 해변의 사내일 수도 있는데 대칭되는 연결을 이미지적으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느낌적으로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풀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의미야 얘기하면 엄청 길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죄송해요. 저도 좀 약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꼈던 그 거무돈과 환의 어떤 의미는 그냥 이 영화의 어떤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연결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대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하고 연기했습니다. 네, 지원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그 불에 탄 남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계속해서 마주치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기를 하실 때는 뭐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뭐 어떻게 표현되길 바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우의 상황이 이제 영감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우의 그 당시의 관심은 온갖 세상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지우의 앞에 이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눈앞에 존재하고 그리고 뭔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도 검은 옷의 남자가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보고 싶은 대로 어쩌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검은 옷의 남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은 옷의 남자는 지우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스라는 생각으로 지우의 입장에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준 배우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검은 옷의 남자가 이제 비가 왔을 때 몸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화상의 흔적. 그러니까 호준 배우님이 그 영목의 장면에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지우가 나왔던 장면에서는 불 또는 빨간 옷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 하나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검은 옷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두 분의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 검은 옷의 남자, 불이라는 모티브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배우님께서는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과 단절된 삶에서 주는 힘이 상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불교적 색채를 넣었지만 특별히 일상에서의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장소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중요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고요. 이 시리즈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다 직계로 애초에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길을 이제 용목이 그대로 저도 그 바위에 항상 앉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제 삶이 약간 그대로 영화 속으로 많이 들어온 케이스죠. 저 좀 반대로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런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영화들을 보면 절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게 뭔가 폭포가 있는 곳에 가서 참선을 하거나 사실 우리가 일종의 클리셰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뭔가 자연이 있는 곳으로 도시를 벗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거꾸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혹은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뭐 당연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일단 그 달마가 동조로 가다가 그런 아니면 김기덕 감독의 뭐 법률원 가결의 봄 같은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짜 그 불교의 클리셰, 그러니까 자연이 항상 나온다는 거. 근데 자연에 대한 비유가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어쨌든 이 컨셉이 제 집에서 찍는 거니까 이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고 가가 저한테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혹시 마지막에 바다가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건 뭐 자연의 비유가 한 번은 필요하다. 해변의 사나이 그 사진 때문에 거기 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영화가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처음 관객분들한테 선보이는 자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교 신자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많이 해주셨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불교 신문에서도 저희를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영화는 불교 영화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거나 이제 영목의 입장에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08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뭔가 이런 좌선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사실 지우만을 봤을 때는 불교 측면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불교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희 영화는 영목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교의 종교적인 측면이 보이긴 하지만 딱 불교 영화라고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감독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뭐 장소든 뭐 색깔이든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뭐 불교나 종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집의를 하러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때 쓰는 표현 중에 뭐 수행이나 수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렇게 몸을 단련시킨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정신을 가다듬고 단련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수행의 영화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보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의견이었고요. 다음 질문 또 있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같이 해주셨는데 영화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지상 감독님 작품들과 유사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혹시 평소 즐겨 보시는 작품군이나 이 작품을 만들 때 레퍼런스로 삼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영화 한 중반부쯤에서 상해상 탈신이 나올 때 찰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지상 감독님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 어떤 작품을 만드신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독립영화 쪽에서 이렇게 약간 좀 종교적인 테마가 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들어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사와 관련된 여러 작품들도 좀 만드셨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유사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어쨌든 질문 자체는 어떤 참고했었던 영화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이나 한국에서 불교 관련된 영화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는 없구나. 그거는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 찾아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그 이외에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영화는 많은데 그거 자체에 대한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한 영화를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저희 집 앞에 맞은편에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운동장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 곡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서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그냥 현장은 그대로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인데 방금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레퍼런스와 관련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깨달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배우분들께서도 뭐 이 영화의 뭐 결말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뭔가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보다는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배우 두 분께서 아직도 영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네, 질문이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그 감독님께서 원래 좀 작업 스타일이 되게 좀 열려 계셔서 편집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편집본을 봤었거든요. 계속 공유해 주셨고 또 뭐 혹시나 뭐 의견 같은 것도 여쭤봐 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거의 지금까지 한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이 영화의 느낌이 달라지고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영화가 아닐까. 각자 느끼는 대로 느껴가시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질문 조금 바꿔서 혹시 그 영화 찍으면서 힘드셨던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힘든 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즐겁게 찍었어요, 진짜. 이게 영화는 되게 심각하고 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현장은 정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작품들 중에서 너무나 그냥 현장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모르겠어요. 그냥 감독님이 또 워낙 또 술자리를 좋아하셔서 술을 또 되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저도 또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또 잘 맞아서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촬영 내내 매일 한 잔씩 꼭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작품 얘기 많이 나누고 근데 그런 게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게 없었습니다, 저는. 네, 다음 유시원 배우님 다시 첫 번째 관객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영화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감독님이랑 영화 작업을 하기 전까지 저도 약간 이야기의 그 구조, 기승전결을 항상 찾으려고 하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이 역할 캐릭터를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또 그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거를 항상 느꼈고요. 그리고 감독님 영화의 매력은 이제 확실히 깨달음이라는 것을 다룬 영화라서 그런지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시기, 그 상황에 놓여진 제가 어떤 상태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느꼈던 부분도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 상황에 보이는 또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 그게 매번 달라서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객분들께서도 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를 떠나서 그냥 온전히 그 순간에 느끼는 생각 또는 뭔가 전해오는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이 영화의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모준 배우님 말씀하실 때 촬영장 자체가 행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촬영하는 방식 자체가 감독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기보다는 배우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의견 반영하면서 같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원래 뭐 시나리오에는 없었거나 감독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배우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영화 속의 최종 결과물로 들어가게 된 뭐 장면이나 뭐 어떤 대사나 내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동작 같은 뭐 혹은 의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지 좀 두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나리오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형식이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감독님 그걸 항상 그런 본인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결들을 유지하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셨고, 제가 좀 벗어나는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제 연기적인 어떤 결에 대한 의견을 다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다 이제 감독님 걸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으로 의견을 좀 벗어나게 던지면 또 확실히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 분명했었던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었어요. 뭐 아까 뭐 엔딩 부분에서도 있었고, 뭐 사실 뭐 나레이션도 사실은 우리 감독님은 나레이션을 넣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뭔가 우리 영화가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그냥 나레이션 한번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나레이션을 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최초 시나리오에는 그 독백으로 나오는 그 나레이션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찍었다가 근데 이제 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나레이션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했는데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만드셔가지고 그냥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었을 때의 그 나레이션, 그 독백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 기존의 대화씬 중심의 영화에서 좀 많이 탈피를 했다라는 점에서 신선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모준 배우분의 네, 의견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레이션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또 위주원 배우님은 또 의견 내시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부분 있으신지? 일단은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감독님 같은 분을 만나는 거는 완전 엄청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어쨌거나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또는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에 뭘 좋아하니라고 했을 때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해서 뭐 백숙 하다가 백숙 다리 꼰게 조금 자선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에서 영화에 들어간 부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랑 호준 배우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촬영 끝나고 이제 뭐 술자리라든지 또는 영화 편집할 때도 또는 나레이션 녹음할 때도 항상 저희들끼리 영화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호준 배우님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것들을 감독님한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뭐 아이디어가 어떻게 제공이라기보단 관여로 될 수 있는 것도 한 끗 차이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너무 웰컴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막 재밌게 이런저런 아이디어 던지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독님께서 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분별해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어떤 뭐 히치콕 같은 감독들은 진짜 시나리오로만 완성이 되면 그 이유는 그걸 그냥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는 끊임없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심지어 완성된 이후에도 보여지는 방식,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영화는 계속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열고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던져주셔서 잘 받아먹었죠. 그리고 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촬영 감독님이나 뭐 조명 감독님도 이제 현장에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또 주셨고, 그래서 그 배우로서는 정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작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막 내가 막 심사숙고하고 그 캐릭터를, 그런 비슷한 인물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오로지 그 장면에서는 그 인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이 되게 자유로웠고, 하여튼 되게 저도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관객분께서 영화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영화 음악이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첫 장면 음악에서는 저는 몽골 정통 음악 이렇게 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떠올릴 정도로 장중하고 독특한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음악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여러 시행착오 끝에 찾으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박우재라는 검은거 음악 하는 국악인이 있는데요. 저는 친한 친구고, 그 친구가 원래 검은거는 술대라는 걸로 이렇게 기타처럼 뜯거든요. 근데 우재가 개발한 연주법 중에 이거를 이제 현으로, 바이올린 현으로 뜯으면서 새로운 연주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울림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엔딩곡에서도 나오죠.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좀 궁금하셨던 부분인데, 그 탈라탈에서도 검은고 음악이 쓰였다라고 해서 몇 번을 보면서 유심히 들었었는데, 계속 현욱기 소리만 나는데 왜 검은고를 썼다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그 사이에 또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네, 질문이기보다는 감상평인데, 내레이션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들어보니 오픈 마인드를 가진 멋진 감독님이시네요. 영화를 잘 봤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감상평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뭐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배우 그 검은 옷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 송영훈 배우님 오셨거든요. 잠깐 좀 일어나서. 그 마지막에 스피드 댄스 돌아가는 춤을 췄던 그 배우고요. 그리고 저희 스텝 중에 또 이번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 받은 권다한 배우님도 오셨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아무튼 주말 오늘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오셨을 때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너무 먼 걸음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이 낮 시간을 저희 영화에 소중히 해주셔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집에 가는 발걸음도 부디 어떤 깨달음을 안고 가벼운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이나 이런 거 홍보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홍보하고 싶었는데 복지식당이라는 작품이 이제 거의 종영식이라서, 근데 아마 아직도 몇 군데에서는 상영을 하고 있는 중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작품에도 잠깐 나오니까요. 그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서울괴담이라고 이제 여름을 앞에 두고서 개봉한 공포 영화가 있는데 제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귀신이랑 잘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서울괴담이라는 거기서도 정말 아주 강렬한 귀신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번 이제 날 더우실 때 영화관 들려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자꾸 불교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는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우라는 인물로 많이 투영되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둘 다 생각하는 주제는 끝 혹은 죽음, 이 한계성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또 나중에 개봉하게 되면 한 번 더 보신다면 정말 다른 식의 어떤 의미나 감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N번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차기작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세 분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